자, 마감 전략 A 플러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소연입니다. 올해 첫 번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저희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요란스러운 만기일은 아닌 듯 보이죠? 외국인 투자자들 현 선물 시장에서 지금 팔자를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프로그램에선 또 순매수가 우위인 상황이고요. 지수는 보합선에서 등락 거듭하는 정도. 오히려 만기일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가 조금은 돋보이는 그런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일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끝까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직 장 마감까지 30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챙겨가시죠. 마감 전략 A 플러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어떤 이유로 시장에 부각이 됐을까요? 특징주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건설주부터 점검 들어갈게요. 코오롱 글로벌 8% 가까운 상승세, 금호산업도 흐름 좋죠? 4%대 장 초반부터 분위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 이후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약 13조 원 규모의 민자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올해 안에 또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습니다. SOC 사업이 중심이 되는 것인데요. 건설주 쪽으로 당연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새만금 신공항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죠. 이것도 여차하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건설주들 흐름 괜찮고요. 현대홈쇼핑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 행동주의를 펼치고 있잖아요. 현대홈쇼핑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턴 인베스트먼트, 밸류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현대홈쇼핑에 주주 제한 제안서를 보낸 상황이고요. 배당 확대하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대를 걸어봄직하죠. 4%대의 상승세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가 11만 6천 원입니다.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 동반 강세를 보여요. 그중에서도 단연 주인공은 DK락입니다. 오늘 상한가 지금도 아직 안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개장용 피팅, 밸브 제조업체인데요. 수소차나 수소 충전소 등 주요 산업 설비에 꼭 들어가야 하는 부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얘가 단연 수혜주로 꼽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도 현대차가 내놓은 유일한 수소차 있잖아요. 넥소에다가 부품 8개 정도 납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950원 현재가 형성입니다. 신라젠이 그래도 오늘은 반등을 하죠. 크지는 않습니다만 말입니다. 어제 7%대의 급락을 했었던 신라젠입니다. 그리고 전전거래 일장에서도 변동성 굉장히 컸었고요. 팩400 임상과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언론 매체의 보도가 이 주가를 이렇게 흔들어 놨는데요. 사측에서는 이런 루머 사실 무근이고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죠. 지금은 69,300원대입니다.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제지주들 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꽤 그래도 선방하죠. 지난해 실적 참 좋았습니다. 폐지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골판지 만드는 업체 원료값 절약되고 그러니까 실적 당연히 좋을 수밖에요. 근데 이 분위기가 올해도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주가는 사실 지난해 가격 조정 좀 심하게 받았습니다. 이런 좋은 실적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이제 올해는 턴할 수 있을까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도 최근 들어서 흐름이 괜찮습니다. 오늘도 2%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요. 올해 IT 대형주를 포트에 담을 거라면 LG전자가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한 증권사에서는 이렇게까지 호평을 합니다. TV 고급화 전략이 시장에 통했다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만년 애먹이는 쪽이 휴대폰이었는데 이것도 실적이 조금은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77,800원. 지금 살까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 보겠습니다.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14% 위에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SK하이닉스와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이슈 있었습니다. 테스 지난해 진짜 아픈 종목이었죠. 신저가를 거의 1년 내내 새로 섰으니까요. 근데 이제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오늘 함께 말씀 나눌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신라젠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뭐 제약 바이오주들 참 이럴 때마다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 보면 루머에 계속 휩싸이는 거 보면 아예 안 봐야지라고 하면서도 계속 보게 되는 그렇죠. 바이오주들인데 신라젠 분석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신라젠도 그렇고 이번 연도 들어서면서 뭐 차바이오텍이라든가 바이로메드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타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투자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를 해두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셀티루인이라든가 뭐 삼천낭제약 그리고 뭐 기타 뭐지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면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팩사백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신라젠의 시가총액이 4조 원 정도인데 작년 한 해 동안만 한 1000% 이상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팩사백이 과연 지금 루머로 떠돌고 있는 것처럼 팩사백 임상 3상이 실패로 거듭날 것이냐 또는 성공을 할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그 임상을 하고 계신 연구진 분들도 모르시는 거죠. 2021년이 돼봐야지만이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판 허가가 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FDA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것인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정보가 부족하다. 그렇다고 지금 신라젠이 뭔가를 팔아내면서 매출이 꾸준히 나고 있는 것이냐. 물론 제약주 같은 경우는 뭐 매출 보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임상에 대한 그런 결과 이거 하나만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작은 뉴스 하나만으로도 센티멘탈이 상당히 많이 흔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어제 그리고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중에서는 공매도 세력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도 또 지정이 될 만큼 좀 공매도가 좀 과도한 수준인데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투자할 때는 사실은 뭐 실적을 내는 종목들 중에서도 뭐 샴푸 만드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뭐 KM제약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정이 좀 필요한 단계이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임상이 당연히 통과를 할 거라고 우리가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랐지 않았을까. 그리고 너무나도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흔드는 구간이 반드시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조정시 매수는 가능하겠으나 지금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사면 되겠지라는 인식은 사실은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는 않다. 뭐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정시 매수라고 하면 한 어느 정도까지 밀렸을 때 조정이라고 판단을 하실까요? 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봉을 한번 보시면요. 2017년도 한 해 동안만 1049%가 올랐습니다. 진짜 화려했었죠. 사실 이게 제약주나 또는 이제 팩사백이라는 모멘텀이 없다면은 저는 사실은 몇만 원 수준까지 2만 원, 3만 원 수준까지 내려와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팩사백에 대해서 세계 최초라는 이런 키워드가 붙은 간암 치료제이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조정폭이 깊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6만 5천 원이나 6만 원대에서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글쎄요 드리겠습니다. 글쎄요로 갈까요? 네. 예, 이렇게 찍겠습니다. 신라젠 살펴보고요. 이번에는 테스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나중에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진짜 많이 떨어졌었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요. 맞습니다. 뭐 이제 SK 하이닉스와의 뭐 공급 계약 뭐 얘기 있긴 한데요. 주가를 턴시킬 만한 이슈인가요? 일단 뭐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정말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43,000원짜리 주가가 10,000원까지 가는데 채 1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만큼 안 좋았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좋았습니까? 사실 그렇게 안 좋다기보다는 네네. 이제 2018년도에 반도체 업황이 고점이다라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방어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이제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라던가 후공정 장비 업체들은 방어해줄 매수 주체가 없었다. 한마디로 스몰캡 종목이었기 때문에 낙폭이 좀 더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SK하이닉스랑 공급 계약을 맺은 27억 원 정도 규모의 계약. 이거는 사실 주가 상승에 대한 재료가 되기는 쉽지는 않다. 다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래도 반도체 업체들이 죽지는 않았구나라는 이런 시그널로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비메모리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반도체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만 볼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메모리 반도체만 우후죽순 팔았던 이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가 뭐 대만의 TSMC라던가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업체를 죽여가면서 디램이라던가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랐던 거는 어쩔 수 없었던 거고요.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었던 거고 이제 다시 반도체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근데 이 디램이라던가 낸드에 대한 수요가 뭐 서버 쪽이라던가
SK라든가 휴대폰 쪽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키워야 된다는 건데 이 SK하이닉스나 중국에서 또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5G라든가 IoT, 각종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쪽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투자를 좀 늘리고 있다는 것들을 이번에 테스의 공급 계약을 좀 보면서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좀 인텔에게 밀렸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밀린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제칠 수 있는 이 삼성전자만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냐라고 했을 땐 역시나 이제 휴대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내놓은 갤럭시 S10이라든가 폴더블 폰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도 나와가지고 갤럭시 S10 제 거 자랑하면서 말씀을 드린 만큼 네. 실제로 이제 사용자분들의 후기가 되게 좋아요. 이 아이폰에 쓰다가 넘어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이번 연도에 한 4천만 대 정도 팔릴 거라고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뭐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팔린 건 아닙니다만은 이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업황 자체가 정상 궤도까지 올라올 만큼의 수요는 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은 이번에 삼성 갤럭시 S10에 탑재되는 뭐 1TB 메모리 이런 것들이 탑재가 되면서 이 전공정 장비 업체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TB나 그렇죠. 1TB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뭐 테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PSK라던가 그다음에 원익 IPS 사실 이 두 종목이 좀 더 매력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스를 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원익 IPS는 원익 테라세미콘이랑 합병이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그렇죠. 네, PSK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할이 예정돼 있습니다. PSK 홀딩스와 맞아요. PSK로 분할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래 정지 네. 기간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장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 속에서 수익이 낼 수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테스가 가장 유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긴 한데 그래도 테스 쪽에 네. 더 큰 한 표. 그럼 뭐 투자 의견 좋아요 가도 괜찮겠죠?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 빛을 발할 날이 오겠죠. 테스 살펴보고요. LG전자도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LG전자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주가도 꽤 지금 한 올해 들어서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예쁜 모양을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괜찮을까요, 올해? 사실 이 LG전자가 저는 사실 관심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지는 않았는데 예. 이 주가가 올라온 이유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관심도가 없었기 때문에 올랐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에 대한 이런 특별한 모멘텀, 뭐 휴대폰이라던가 뭐 백색가전은 원래 잘 됐으니까 뭐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판단했었던 기관들이 선취적으로 좀 매수하고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앞에서 앵커님께서 간단히 이제 LG전자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주실 때 휴대폰 쪽에서 이제 사업이 좀 다시 한번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진짜 그럴까요?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분석들은 나오는데 저도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LG전자 이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든가 마케팅적인 측면 자체가 네. 다른 타사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번에 갤럭시 S10 또 자랑을 하게 되는데 사러 갔을 때 LG전자 휴대폰 자체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예, 대리점에서 네, LG전자 네. 휴대폰 자체를 올려놓지는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이 양대 산맥에 대한 구축을 좀 이루어주고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굳이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되나라는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금 통제를 좀 철저하게 하고 있고 차라리 이번에 이제 새로 신임 회장에 취임을 하면서 저번에도 LG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을 때 전장 사업 쪽에서 우리가 집중을 하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인수한 GKW를 통해서 어떠한 사업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리고 VC 사업 쪽이 언제 흑자 전환으로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자라고 좀 했었거든요. 이 휴대폰 쪽에서 적자는 더 이상 키우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쪽에다 투자를 할 바에 전장 쪽이라든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백색가전 쪽에 투자를 훨씬 더 늘려가지고 아예 이제 LG전자는 다른 이런 아이콘이 좀 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 LG전자에서 이번에 스타일러라든가 그리고 이제 건조기 그 네. 지인분들 쓰는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까지 평가를 진짜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 네. 쓰고 계시나요? 네. 아 쓰고 네. 어떤 거 스타일러 쓰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 그냥 건조기요. 건조기 쓰고 계세요? 너무 편해요. 세상에 달라지는 심지어 죽으니까. 심지어 네. 그 너무 가정에서 좋아요. 그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까지도 건조기에서 알아서 또 필터링을 또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질이 그렇게 높다고 평가를 받을 만큼의 그런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백색가전 쪽과 그리고 이게 새롭게 키우고자 하는 전장 사업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도 강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CES 2019에서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TV를 또 선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뭐 휴대폰과 또는 이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전장 사업 쪽을 이렇게 합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아이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좋아요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이것도 좋아요 투자 의견 찍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마지막 살펴볼 이쪽도 좋아요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지주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종목들도 한동안 사실 잘 안 봤었어요. 그런데 다시금 오랜만에 펼쳐봤더니 오늘 마침 많이 올라가고 있었고 네. 또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좀 주가 회복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그 제주들 자체가 이 중국 쪽에서 발생됐었던 그런 이 호재 때문에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네. 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 중국이 폐지 수입을 중단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는데 이게 단발적인 이슈가 아니거든요. 2020년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수입 안 할 거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철회해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공급 과잉 현상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럼 공급 과잉, 그러니까 이 폐지가 넘쳐나면은 그 가격은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원재료인 펄프 같은 경우에도 이 작년 같은 경우에 톤당 한 $900 정도 했는데 지금 한 $70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펄프를 쓰면서 이 재지라던가 또는 이 특수용지를 만드는 제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정부에서 이제 뭐 미세먼지에 대한 뭐 여론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LPG에 대한 얘기도 했겠지만 이 환경 문제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카페에서도 계속적으로 일회용품 이 실내에서 또 못 마시게 하고 또 종이로 된 컵들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종이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에 대한 수요가 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특수지, 가멸지라 그러죠. 이 영수증을 만들 때 쓰는 이런 가멸지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앞으로도 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지 업종이 사실은 좀 내수주에 분류가 됩니다. 퍼가 지금 평균적으로 한 5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한 15배 정도 되는 수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이고 특히나 아세아 제재 같은 경우 이번에 실적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은 전년 동기에서 영업이익이 1,700% 이상 증가를 해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벌어왔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네. 아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지주 안에도 굉장히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비슷비슷하게 움직이는 성향이 짙죠? 거의 이제 변동성은 다릅니다. 방향성은 거의 비슷하죠.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뭐 영업이익 상당히 잘 나왔던 아세아 제지를 제지?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연 돋보이는 상승세를 나타내네요. 아세아 제지 중심으로 제지주도 좋아요 찍습니다. 오늘 다 좋아요 아니에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의 다 한 종목 빼고. 신라젠만 네. 빼고. 내일장 탑픽 꼽는다면 어떤 쪽이에요? 테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앞으로도 눈여겨볼 만한 테스 한번 챙겨봅니다. 예,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조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눴고요.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